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배정호 세한대 교수, 박선규 서울과학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노란 넥타이 이렇게 같이 하고 나오셨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두 분 다 또 색깔이 좀 다른데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예. 한때 또 KBS에서 맹활약하시던 두 분이 이렇게 딱 자리하게 되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저도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좋습니다. 좋은 또 자리입니다. 네, 또 박선규 교수는 또 이제 청와대 나중에 또 정부에 이제 일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일단 시작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 끝났는데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죠. 두 분 사전 투표 아마 내일 하실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고. 좀 저는 오늘 출연하면 그 질문 할까 봐서 네. 일부러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네. 줄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동시간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내일 마감해도 역대 최고 네.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실제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네. 그 투표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투표를 3일로 보기 때문에 앞에 많이 하면 나중에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희망적인 좀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 가는 것 자체를 겁내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는 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는 사람들이 좀 덜 몰리는 쪽에 좀 먼저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제 짐작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집에서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네. 때에 비해서. 네. 다른 때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은 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저도 좀 해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좀 저는 좀 며칠 더 살펴보려고요. 아, 판단이 좀 남아있군요. 저는 좀 전망이 다른 게요. 네.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갈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만 해도 10%대에서 지금 20%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양쪽 다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야, 이 문제가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투표율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사전 투표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을 보면서 여야라든가 정당의 유불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계적인 분석이죠. 이런 일들을 보고 정치부 기자들 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결과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좀 배정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높아질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면서 보니까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하고 확연히 대비해야 돼요. 가장 높은 데가 전라남도예요. 예. 네. 15%가 넘었어요. 다 4시 현재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예. 제일 높고 전라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광주가 높고 전라북도가 높아요. 호남 지역이 좀 높죠. 가장 낮은 데가 대구예요. 부산과 경남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속에서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는 대표적인 호남과 영남이 완전히 지금 굉장히 대비가 높다, 된다. 굉장히 네. 낮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첫날 하루 만에 결과를 가지고 볼 건가 안 볼 의미를 둘 건가 아닐 건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거듭합니다만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남 쪽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지금 우리 배정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좀 결집하자 하는 모양을 가지고 나오면 좋겠는데 좀 지켜보시죠. 예. 네, 저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아, 그렇게 그렇게 전망이 보세요. 됩니다. 사전 투표 흐름을 보고. 왜냐하면 이런 전제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전체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전망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진보가 유리합니다. 젊은 층이 대거 참여를 하니까. 다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투표율의 어느 연령대가 많이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정통적인 지지 기반이 누가 어느 쪽에서 많이 참여했느냐인데 일단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기반에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연령 이 부분은 본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그것까지 분석을 해야만이 종합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분석하는 것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사전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 있다면서 자신하는 분위기고요. 통합당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16년 보십니까? 2004년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과반 노리겠다 그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의 전략이 전혀 다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대세를 몰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약자가 동정심이 호소하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80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맨땅에서 신발 벗고 큰절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통합당 측의 잇따른 막말로 인해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았고, 그래서 예상 의석수도 한 수도권에서 10석 정도 더 플러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피차 다 각자 전략에 따라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 지지층들을 결속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너무나 또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방심해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에게 또 꼬리표를 달았어요. 다만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표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달았습니다. 네, 1, 2당의 전략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지금 가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최근 약간 예. 자신감이 상승한 느낌이 있죠. 좀. 예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저렇게 자신감을 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엄살 좀 떨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근데 자신감을 왜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자신감 보이다가 그냥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결과도 있어요. 뭐 멀리 갈 거 없죠. 20대 총선 때 그랬잖아요.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당시에 뭐 개헌선까지 본인들이 확보할 수 180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했었죠. 180, 200석까지 자신하다고 뭐 이랬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물론 제가 보기엔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자신감을 얻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예. 정말로 악재인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효자 중에 효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워낙 크게 덮다 보니까 다른 이슈들이 전부 묻혔어요. 아니었으면 선거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건 좀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모든 이 문제들이 다 묻혀버렸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민심의 유권자들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하던데요.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잊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잊었고. 네. 그리고 또 자신감의 근거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야권이 통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게 뭐야? 김형호 위원장이 막 TK를 포함해가지고 중진들을 쳐낼 때 이거 큰일 나겠구나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쳐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쳐낸 사람들 대신할 대표 선수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저건 또 뭐지? 저래 가지고 될까? 이런 의문들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서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이 민주당의 자신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쟁점 관련 얘기. 예, 박 교수님께서 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운의 요인은 꼭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블랙홀 효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코로나19 같은 국난의 위기에 내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줄 세력이 누군가, 정당이 누군가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시작은 악재로 시작했으나 굉장히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검역,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를 주도한 것도 결국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의 요인도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실력이 더 평가받는 반면에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공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천 잡음이 굉장히 많고. 호떡 의미는 금방 뒤집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인천 연수의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 뭐 죽었다 살았다 이걸 반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 후유증으로 지금 무소속 출마자들 굉장히 많고 여기다 최근에 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막말을 해가지고 막말이 계속되면서 이런 것들이 예. 막판에 좀 상승세를 스스로 꺾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짧게 추가 얘기 네, 이 듣겠습니다. 부분은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얘기를 드렸는데 전 세계가 뭐 대한민국 격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배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는데 우리는 전 세계는 그러더라도 우리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죠. 대통령이 잘해서 공무원이 잘해서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가격리 본인들이 희생하고 본인들이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거기다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면은 외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부가 초반에 실패해서 아찔아찔했던 순간을 넘긴 것이 국민의 힘으로 넘겼고 의료진의 힘으로 넘겼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외국 정상들하고 지금 계속 좋은 얘기, 우리 좀 뭐 키트 공급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앞서서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네. 국민이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국민들이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를 국민들을 좀 앞에다 좀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희망을 좀 국민의 가집니다. 힘으로 했다, 의료인의 힘으로 했다, 자원봉사자 힘으로 했다 부정할 수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네. 이 전염병에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57%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 필요하냐 하니까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 필요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입장을 남기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5일 남았는데요. 투표일이 본투표일이 이미 사실상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활동이 더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위기 때는 오히려 어른답게 좀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느냐 보기에 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분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물러가셨던 건 맞죠? 오늘은 조금 더 행보를 하겠다는 뉘앙스도 풍기던데요. 그 정치 안 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면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대한민국 정치의 큰 자산이죠. 큰 자산이죠. 국정 경험도 있고 청와대 경험도 있고 국회 경험도 있고 활동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 경우를 저한테 지금 분석을 하라고 하신다면은 후보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목적 못지않게 본인을 향한 오늘 저 워딩을 보니까 저축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본인의 본인의 미래를 향한 저축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거 때 쟁점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코로나19에 못 눌려서 드러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울산 선거 개입 부정 사건이거든요.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사이에 청와대 6개, 7개의 비서관실이 개입이 돼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13명이 기소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3명이 기소가 되는데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최고 비서실장이었고 네.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선거 뒤로 미뤄둔다 이렇게 검찰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견고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은 좀 고민을 뭔가 고려하고 하는 열릴 여지가 행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울산 선거 사건이 네. 더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포석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첨언해야 되겠는데요. 네, 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뭐 청와대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칼날 들이대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박성규 교수님 얘기 들으면 윤석열 총장이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에 따라 좌우될 전혀 것처럼 그렇지 얘기해서요.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13명 기소 대상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임종석 선거 국면에서 비서실장 활동에 대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초대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격전지에 가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제도권 정치 떠나겠다.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스스로 뒤집은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앞으로 정치하겠다. 그럼 정치를 왜 하겠느냐. 정치하려면 이번 총선에 출마했어야 되는데 그럼 총선에 출마 안 해도 역시 대권의 큰 뜻을 품고 앞으로 뚜벅뚜벅 가겠다. 그런 전략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여야가 또 말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서운해할 것 같다는 말씀. 네.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정부도 경험을 해봤고 청와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기관이야.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조국을 구하겠다고 지금 열린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내고 있는 저 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광욱 비서관 기소된 사람도 있고 네. 지금 기소된 사람들 후보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사위에 들어갑니다. 법사위에 들어가면은 장관뿐 아니라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따지고 이래저래 간섭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도 본인들이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 인구가 그런 국회의원이 다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예년 선거하고 달리 이번 선거에 분명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년에는 작은 의혹만 있더라도 자리를 물러나게 했고 기소된 사람을 공천하는 건 있을 수 없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제가 있거든요. 그럼 또 반론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요. 네. 그거는 만약에 논리대로 하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직접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어야 되겠죠.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제가 좀 뼈아프게 얘기하면 MB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대변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죠. 예, 거기까지 아니, 하시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B 정부 예, 뭐 이렇게. 근데 전제를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김대우 후보는요, 제명 결정을 내렸고요. 또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차명진 후보에 차명진 대해서는 후보, 네. 통합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윤리 결정이 한심하다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번 사태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답답하죠. 안타깝고 사실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수하기 딱 쉽거든요.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정무감각이에요. 정무감각인데 정무감각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게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은 피하는 게 정무감각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차명진, 김대호 이 두 사람이 일으킨 이 문제 저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람직할 수가 없지요. 또 조심했어야 되는 거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 한 사람은 제명을 했고 한 사람은 탈당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그죠? 선거를 목전에 둔 입장에서는 저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완전히 자리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한석이 귀한데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게 의미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저도 언론인이었지만 네. 언론인에 대한 당부 같은 게 있어요. 전체 맥락 중에서 하나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누구든지 시비 걸면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요. 김대호 의원, 김대호 후보자 제가 쭉 읽어봤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장애인 비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노인 비하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공경이라고 얘기하고. 공경이라고 얘기하고 세 측면이 다 있거든요. 세 측면이 다 있거든요. 예. 차명진 후보 얘기한 거 보면은 차명진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 그 앞에 질문을 보니까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까지는 진보와 보수로 사람들이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차명진 후보 입장에서는 저거 그걸 상대 후보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나를 보고 짐승이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 반론을 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입장을 거꾸로 하면 그러면 내가 짐승이라는데 이건 도대체 뭐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양쪽이 다 좀 그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격의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 품격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막말, 망언들을 일삼고 있는 이런 우리 정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정무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개인의 자질의 문제도 있고 그 개인이 속한 정당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예견된 참사였거든요. 지난번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세월호 유족들을 정말로 비하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징하게 좀 해먹는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걸 자식 잃은 정말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의 인성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당이라면 강력한 제명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했거든요. 그리고 출마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결국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아니나 달라 결국 또 이번에 사고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친 뒤에 본인의 해명을 한 말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 죄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는 이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 3040 세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또 광주의 또 모 후보는 광주는 5.18 뭐 제사도시다. 또는 또 전북 군산에 나온 후보는 뭐 중국의 유각을 거기에 설치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집단이 속한 전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초조해도 예. 좀 뚜벅뚜벅 바른 정치를 해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또 물론 이제 여당에서 또 이해찬 대표가 뭐 토착외고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윤호중 총장의 발언도 심지어는 고소고발 상황까지 갔는데요. 오늘 길어지니까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행보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여당은 이해찬 대표는 주로 지금 회의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자기 지역과도 활동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임종석 실장 얘기했는데요. 네. 통합당에서는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리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저분이 들어오셨을 때 이미 공천이 다 끝났잖아요. 선거의 운동에 거의 막판에 들어오셨잖아요.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뭐 얽매인 데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지역구도 있고 예.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통합당 쪽에 이제 막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만 예. 좀 짚고 갈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라는 말을 타고 에마 얘기했죠. 에마를 타고 박형준을 시종으로 부리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토착 외구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예. 문제를 하고 자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말이다 아니다는 판단 기준은 이쪽에서 하는 얘기든 저쪽에서 하는 얘기든 저는 어느 쪽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누가 하더라도 막말은 막말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 얘기도 막말은 막말인 거예요. 왜 제가 윤호중 사무총장의 말을 막말이라고 거기도 무슨 얘기하냐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치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판단할 거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적어도 윤호중 사무총장한테는 지난번 본인 공천 받고 선거할 때 지휘했던 인간적으로는 어른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최고 책임자 대표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경우는 그거는 사실은 없는 경우예요.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의 얘기가 감정적으로 격해서 놓은 막말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뱉어놓은 해악을 가장한 막말이잖아요.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네. 다 판단하시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막말이라는 표현에는 동의를 못 하고요. 아하. 왜냐하면은 막말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를 위원장을 향해서 돈키호테 갔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에마로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을 시종 삼아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통합당에서도 좀 비유로 따끔하게 반박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지금 통합당에서는 고소를 했거든요. 법정으로 끌고 갔거든요. 사실 이거 법정으로 끌고 가봐야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서 이낙연 전 총리 지금 후보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랑 토론하면서 미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 미워하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부적절하니까 지워가지고 분노라는 표현으로 예, 바꿨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미움의 정치를 벗어나자라고 또 얘기를 강조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움의 정치를 얘기하니까 지금
여야 모두 진영 대결하면서 미움을 동료로 삼아서 하는 매우 나쁜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미움의 정치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보수지 진보든 여든 야든 예. 국민 유권자가 따끔하게 심판해야 된다. 예. 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개 주제 가지고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개 네. 오늘 또 정리해야 되니까는요. 네. 예. 비례 관련 전망을 좀 해보죠. 비례 관련은 지금 두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1당 간의 비례 경쟁도 있고 또 민주당 베이스로 한 두 개의 정당 간의 대결도 있고 제3의 정당, 군소정당들의 비례 가능성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건데 어느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비례대표자라는 거는 이게 결국은 직능을 대표를 또 그리고 소수를 참여시키는 건데 지금 정반대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로 가가지고 결국 이제 비례대표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치사에 굉장히 어두운 역사인데 그런 어두운 역사가 더 기록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망을 보면은 대략 미래한국당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걸 예측을 하면은 한 18석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시민이 자신들은 한 17석을 전망을 하지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4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열린 민주당이 민주당, 8석으로 여론조사 결과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더 투표로 투표율이 가면 추세가 갈수록 증가할 것 같습니까? 낮아질 것 같습니까? 더 시민이 전 더 많아지고 많아질 거다. 열린민주당이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거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쭉 종합을 해보면은 정의당까지 하면 범진보가 한 26, 7석까지. 그래서 과반을 넘을 것으로. 그리고 전체 의석수를 전망을 해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130석 플러스 비례대표 하면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선을 획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비례 비례 관련 저는 사실 중심으로 비례 얘기 나오면은 뭐 전망하기보다 화부터 나요. 네. 화부터 나요. 이 비례 이런 선거가 있었나요? 이런 선거 안 되죠. 저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화가 납니다. 국민을 뭘로 아는 거죠? 세상에 선거법 왜 바꿨고 선거법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뭐 있을까요? 화가 네.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당 저는 그렇게 표현해 시민당은 이중대죠. 그죠? 여당에. 그러면 거기 열린민주당도 본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특임중대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조국과 그 비슷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처신에 반발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례까지 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표는 상당히 될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얻는 표보다 많을 거예요. 예. 그러나 통합당은 본인들의 정당 지지율을 절대 넘지를 못할 그렇게 겁니다. 거다. 예. 예. 근데 지금 잘못된 현상의 원인 제공자는 한국당. 그 논제 내용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나왔었기 저는 때문에 분명히 첨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어서 마무리를 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놓쳐선 앞두고 안 될 있으니까는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한 말씀 유권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하는 부분요. 네. 네, 이번 총선에서는 역시 거대 양당에 누가 꼼수를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분별 네. 있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고 봐요. 그게 네. 뭐냐면은 내 삶에 정말로 직접 정치가 영향을 미치구나. 그래서 그런 높은 시민의식을 표로 반영을 해주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참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선거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거든요. 네. 정말로 중요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잘했다 간다 하면은 뭐 그쪽 가시죠. 예. 조국 문제 잘 됐다. 조국 문제 그대로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면 그대로 가셔야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또 보고 가셔야 되겠죠. 본인의 표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새겨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치열한 토론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호 세한대 교수, 박선 교수, 서울과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